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0.25%포인트 인하를 했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1.75%가 됐습니다. 이제 1%대 기준금리 100원에 1원대가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냥 따지면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라고들 하는데, 자, 그럼 한국은행 기준금리부터 먼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시중의 금리를 움직이는 가장 기초가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금리의 하한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그렇죠. 게 기준금리고 구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경기가 죽어 있을 때 그 금리를 낮춰줘서 돈을 많이 푼다고 그러죠. 뭐 이자도 낮은데 좀 돈 끌어다가 투자를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 경우에도 좀 더 예전 같으면 투자를 안 했을 곳에 투자할 수 있고, 또 가게들 같은 경우는 뭐 돈 끌어와서 이렇게 소비를 하거나 뭐 지출을 안 할 때 이제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돈이 많이 시중에 돌면 그 자체로 이제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근데 지금 상황은요, 지난해부터 해서 기준금리를 지금 3차례 인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인하를 하고 있지만 경기가 사실 풀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가라앉고 있거든요,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1년 중반쯤에 3.25%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느냐? 아니거든요.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도 이제 계속 금리를 낮춘 셈인데 그 하반기 이후 경기가 오히려 더 꺾였다는 이제 진단을 정부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금리가 높아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또는 뭐 가게가 소비를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가계 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은행에 월세 내듯이 이자를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어서, 또 기업들 같은 경우도 뚜렷한 사업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 예를 들어서 0.25%포인트 낮춰준다고 안 하던 투자를 무리해서 할 거냐. 잘 그러기 힘드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시기에 돈 많이 빌려준다고 해서 위험한 투자를 막 그렇게 막 하느냐. 잘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국내에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요. 돈 좀 굴리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해외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거지, 우리 국내 안에서 뭐 얼마나 돈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쏠려다니면서 그렇게 투자한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저 사이에 기준금리를 계속 낮췄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효과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뚜렷하게 난 효과는 뭔지 아세요? 가계부채가 폭증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금 내수 침체가 오고 가게들이 소비를 못하는 이유는 부채가 너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부채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최소한 다이어트를 유도하지는 않더라도 더 늘어나지는 않도록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쓰는 건 굉장히 조심했어야죠. 사실 저는 이걸 두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두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실패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금리를 봅니다. 이렇게 많이 낮춰놓으면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원래는 정상적인 상태는 뭐냐면요. 가게는 저축하고 그 저축한 돈들을 다 모아서 기업들이 그 돈을 끌고 가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뭘 하고 있죠? 저축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주로 대기업들이 하고 있고 그 돈을 가게들이 끌어가서 대출 잔뜩 끼고 집 사고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금리도 낮은데 좀 빚 좀 끌어다가 집을 이참에 사는 게 맞나 그 생각도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반대하시죠.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다. 이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들 지금 상상하기로는 엄청나게 거래가 폭증하는 것 같죠. 그래서 나도 집을 사야 되는 것 같죠. 집 안 사면 바보 되는 것 같죠. 저기 막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런데 이게 수식이 있어요. 주택 거래량이 집계된 건 2006년 이후부터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이제 주택 호황기의 끝물이 2006년이었고요. 사실 그 진짜 주택 호황기
99년부터 한 2003년까지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제외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통적으로 주택 거래 비수기가 1월, 2월이에요. 그때 중에서 최고라는 건데 특히 2006년 이후에 1월달 거래량, 2월달 거래량은 어떤 여파들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2008년 말 경제위기 오고 나서 2009년에 그 주택 거래가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2012년 1월에는 그 전에 취득세 일시적으로 감면해주고 나서 그게 거래 절벽이 오고 2013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랑 비교하면 사상 최고죠. 그래서 그렇게 막 교묘하게 수식어를 넣어서 사상 최고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사상 최고에 반응하니까 엄청나게 거래량이 폭증한 걸로 느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정말 이제 주택 거래가 막 엄청나게 늘어났던 뭐 2006년 하반기하고만 비교해도 그때 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아무런 수식어를 달지 않고 지금 사상 최고인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상 최대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상 최대는 뭐냐? 건설업체들 분양 물량이 사상 최대입니다. 분양 물량이? 예.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주택 거래 건당 주택담보대출액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2006년 하반기가 수도권에서 2차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뭐 그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해도 지금 거래 건당 1.9배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납니다. 2006년 하반기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죠. 2007년부터 한 2012년 정도까지의 그 평균 그 거래 건당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하고 비교하면 이건 한 3배, 4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집값은 얼마 올랐느냐. 2006년에는 1년 내내 그렇게 오른 게 한 14% 정도 늘었어요. 전국적으로. 꽤 많이 뛴 겁니다. 지난해는 한 2.5%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빚을 내서 소득이 여러 개 안 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데 가격은 거의 뛰지 않았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 빚을 내서 계속 집을 사줄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제가 볼 때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리고 이제 걱정은 뭐냐 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기준금리 1.75%까지 내려가고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그러기와 연동해서 이제 뭐 거의 2% 후반대 주택담보대출도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별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끔값이라고 생각하죠. 수도권에 제가 이제 주요 아파트 단지들 그 부채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데요. 여러분들 가계부채가 지금 1089조 원까지 왔잖아요. 이 숫자 근데 감이 안 오시죠? 이게요, 그냥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파주 교화신도시, 판교 원마을, 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뭐 이런 데를 이렇게 쭉 등기부등본 이렇게 떼서 뭐 집계해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택 소유주의 70%는 부채를 지고 있고요. 그 부채 평균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장난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지금 양적 완화라는 걸 종료하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준금리를 올려간다고 그러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가면 뭐 미국이 올리더라도 우리는 안 올리는데 그럴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은 여러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돈은요.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계 단기 투자 자금 규모가 한 650조 정도 됩니다. 미국이 계속 뭐 지금 제로에서 1%를 올리고 2%를 만약 올린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 들어가 있는 뭐 미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환율이 급등한다. 뭐 급등하다가 완만하게 올라줄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급등한다든지 주가가 뭐 이렇게 확 떨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 돈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 집을 갖다가 무리하게 빚내서 산 분들이 그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가 되면은 부담이 아주 커질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한 3%로 잡자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계산하기 편하게. 네, 3억 원을 빚을 내는데 3% 이자면 3, 3은 9, 1년에 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월에 한 80만 원 낸단 말이에요. 그럼 80만 원이면 그래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만약 여기서 한 2% 정도 부담이 더 올라가면 그게 추가로 한 50만 원 정도 이자가 더 붙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은 또 이제 달라지는 거죠. 피부에. 더구나 위기는 보통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따라오는 게 아니라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외국계 자금이 확 빠져나가면서 그러면 이게 그 시중은행들도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그 돈을 갚아줘야 되는 외국 자금들을 갚아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가게들한테 채권을 회수하는 거죠. 즉 돈 빌려줬던 걸 갚아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7년째, 8년째 갈아타기 대출을 시켜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주택담보대출 빌려보면 한 3년 정도의 거치기간을 둡니다. 원금은 안 갚고. 예. 자, 이게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치기간 끝나고 나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거나 이거 일시상환이라고 그러고요. 아니면 한 20년 정도에 걸쳐서 분할 상환 하는데 이때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 됩니다. 그럼 3억 원을 빌렸으면요. 이게 아까 제가 3% 이자면은 80만 원 이자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면 월에 25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국 가계의 70% 정도가 이자만 내고 있어요. 근데 이자만 내는데도 잘 버티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낮춰주고 주택대출 규제 푸니까 그나마 조금 올라간다라는 게 이 정도인데 만약 이게 뭐 어떤 이유로든 국내의 어떤 이유로든 지속할 수 없다면 또 금리가 오르는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면 또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거치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길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입니다. 아무리 집값을 떠받치고 자산시장을 띄우려고 그래도 안 뜨니까 3%이던 금리를 2%로 낮추고 지금 1%대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단계입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집값 흐름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 지역별로 순환 상승 장세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지방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이제 그게 다시 수도권까지 조금 옮겨오고 있지만 아무리 빚을 내서 이렇게 집을 사게 하려고 해도 집값이 지금 잘 안 뜨는 상태. 이걸 볼 땐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 언론의 선동 보도에 혹해서 올해 뭐 분양 물량을 쏟아낼 때까지는 막 계속 적어도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라도 집값이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거기에 이제 혹해서 또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내년 정도만 가도 상당히 분위기가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년만 가더라도. 네. 거기다가 이런 패턴을 보여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특히 2006년 한 7년 이후에 그 집값 패턴을 보면 건설업체들이 분양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언론도 띄우고 해서 집값이 막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분양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분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게들이 또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은 엄청나게 분양했던 물량이 입주 물량 형태로 공급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살 수 있는 물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공급 물량 때문에 집값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막 지난해부터 사실 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급증했거든요. 지난해도 2007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이후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보다 20-30% 더 늘어날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의 물량을 정말 받쳐줄 수 있냐? 못 받쳐줍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또다시 경고합니다. 단기적으로 제가 바보처럼 붙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보고 막 이렇게 음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선대위는 뭐 10년, 20년 전부터 뭐 폭락을 주장했다. 안 그랬거든요, 제가. 네. 제가 이 참다 못해서 최근에 결심한 게 뭐냐면 시각과 차원이 다른 부동산 정보 포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냥 건설업자들이나 그 부동산 업자의 시각이 아니라 또 그런 업자들이 이렇게 올리는 그런 허위 매물들 중심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주택 수요자 입장, 일반 가게 입장,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정보들 그런 걸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도 좋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질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의 소득이면 어느 정도까지 빚을 빌려도 되고, 또 이게 향후에 집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지, 떨어질 경우에는 당신이 갖게 될 어떤 피해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죠. 네. 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컬어서 초이노믹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뭐 주요 내용이 이제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이었습니다만,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성공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어제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또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팀 교체를 주문을 하기도 했었죠. 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거세게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현명한 판단 내리실 수 있도록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클로징은 이 파파이스 시청자이신 김석규 씨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노래를 이 세월호 희생자분들께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파파이스에서는 총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